막바지를 향해 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론 전략을 세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점검에 나섰는데 특히 헌정사 최초 첫 현직 대통령이 밝힐 최후 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안 의결 73일 만에 진행되는 마지막 변론에서는 그동안 못다한 증거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순서로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최후 의견 진술이 이어집니다. 관전 포인트는 별도의 시간 제한이 없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서는 건 헌정사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 당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 때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서를 20분가량 대독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고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되고 중대성도 같이 판단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공개 없이 변호인단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전체 변론 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이어 변론 하루 전까지 구치소로 접견한 변호인단과 변론 전략을 논의하며 직접 최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 기일에 선고 기일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추후 날짜를 잡아 통지할 걸로 예상되는데 전례에 따라 다음 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도 최종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어제 10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집필해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변론 진술 내용을 알 순 없지만 국민께 내란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73일 만인 오늘 변론 종결됩니다. 이제까지 증언대에 선 인물만 16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정사 초유의 순간들도 이어졌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1차 기일 이후 42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제까지 거쳐온 정식 변론만 10차례, 16명에 달하는 증인이 헌재 심판정에 섰습니다. 17차례 변론을 열고 25명의 증언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그 숫자는 적지만 양측 신문에 더해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까지 쏟아지며 기일마다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무엇보다 헌정사 초유의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에 전례 없는 법원 습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헌재 주변에 차벽이 세워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변론 시작 직전 구치소로 되돌아갔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구속 이후 변론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직접 신문을 통해 증언을 이끌기도 했고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증언 신빙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갈수록 적극적으로 오래 발언해온 윤 대통령은 오늘 또 한 번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직접 탄핵 심판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탄핵 사유를 둘러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까지 걸쳐 탄핵 심판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한지 따져야 합니다. 계엄 선포라는 행위와 명문화된 포고령이 있어서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양측 주장과 법리적 해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봉쇄와 장악 시도는 그 자체로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할 중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 헌재는 군 사령관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대에 세웠고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이 증명됐다는 국회 측과 달리 대통령 측은 공작의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최종 변론만 남겨둔 탄핵 심판. 양측의 막판 총력전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치권도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입장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기류 속에 헌법재판소 비판을 자제했고 야당은 그간 계엄 정당성만 호소한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하루 전,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퍼붓던 헌법재판소 편향성 논란의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단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으로 화살을 돌렸고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물론 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국민 사과나 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 선처 요구, 임기 단축 개헌 약속 등이 들어가면 최근 부진한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란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차 변론기일 동안 반성은커녕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부정하기만 했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쪽으로 마지막 변론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도 망상,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십시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윤 대통령 파면은 필연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번째 마지막 청문회를 엽니다.
출석 요구 명단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 조지호 경찰청장 등 증인 64명과 참고인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명단에 포함되는데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된 이유와 배경을 두고 여당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활동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김 차장이 비화폰의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경호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직원들의 우려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대통령 경호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보안폰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연루된 고위 군경 관계자 등이 사용한 보안전화인 비화폰을 가리키는데 경호처가 관리 주체입니다. 문서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됐는데 그보다 닷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은 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하면 통화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제155조 관련 문제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김 차장은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차장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해당 문건을 검찰에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문건이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부합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과 관련한 김 차장과 직원들 진술이 상반되고 문건 내용과 직원 설명이 배치되는 부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볼 때 비화폰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 것이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으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3차례 연속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적정했는지 심사해달란 건데 2차례 기각된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 광화문을 넘어 대학 캠퍼스까지 탄핵 찬반 집회가 번지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인까지 개입해 집회가 과열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학교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대학교 캠퍼스 정문에 모였습니다. 숭실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직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숭실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와 부산대 등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가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정문 앞 11.6 부마 민주항쟁로를 따라 찬반 양측이 나란히 모였습니다. 부마 항쟁의 성지 부산대학교를 모욕하는 내란 세력을 규탄한다. 수도권 대학에서 잇따른 찬반 갈등이 부산까지 번진 건데 탄핵 반대 측에는 일부 외부인들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참가자들이 대립했는데 이때도 유튜버나 시민단체 등 외부인들이 다수 몰리면서 충돌이 격해졌습니다. 약 300명 중에 20명 정도만 대학생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유튜버 두 분이서 싸우다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앰뷸런스였어요.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가 집회를 도와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며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며 집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학은 당연히 정치적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외부 세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교내 집회에 외부인이 참여해 혼란을 일으킬 경우
경찰에 해산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내 위험이 커지면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금기시돼 온 경찰 동원까지 고민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이화여대와 성균관대 등 대학가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대학 측도 탄핵 찬성 측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6차례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5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전환 교수가 각각 채택됐는데 한 사람당 30분씩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방송 경험이 많은 정 교수를 신문해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주장하고, 반면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 김 교수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전 중 이들에 대한 신문뿐 아니라 서증 조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후 2시부터는 곧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데다 생방송 등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인 논고와 이 대표 측 최후 진술이 1시간씩 이어집니다. 계획대로라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골프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차근차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앞서 1심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거라며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짧게 얘기하다 보니 일부 발언이 누락된 거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실형 선고를 주장하는 만큼 양측의 기싸움은 마지막 변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이 기내 배터리 화재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를 도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평균 임금 인상률 5.1%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의류업체 신세계 톰보이가 자체 조사 결과 여성복 브랜드 보브와 지컷의 거위털 일부 제품에서 오리털 충전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환불을 진행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데상트, 코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해외 쇼핑몰을 사칭하는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2천여 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12.4%인 248곳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특정 회사의 서비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수정경제 전망치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한 1.9%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예고한 1.6에서 1.7% 성장률에서 추가로 얼마나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한편 경기 전망이 나빠진 만큼 채권 전문가 55%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주춤해진 것도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나 내렸지만 은행권 대출 금리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잇따른 인하로 기준금리는 3%까지 떨어졌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 4%에서 4.4%대 분포했던 대출금리가 두 차례 인하 이후 4.4%에서 5.1%대로 껑충 뛴 겁니다.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은행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가상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줄인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같은 이자 장사로 은행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서민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효과가 무색해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직접 개입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지난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고 나선 건데 금융감독원은 더 나아가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내라며 은행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3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시지 않을 하고 저희도 전달 경로 등을 점검하는 방식 내지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지금의 거시경제 흐름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내리면 가계빚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단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원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발표마저 다음 달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년 전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학기 이들이 복귀하면 1학년은 증원된 2호 학번을 합해 7,500명가량으로 예년의 2.5배가 됩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40개 의대 학장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학장들은 크게 3가지를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설정하자는 것.
그리고 27학년부터는 의료계와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학교육 질 유지를 위해 제도와 행정, 재정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학장단은 교육부에 24, 25학번의 과잉 교육 상황 해소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학기 단축 등을 통해 24학번을 25학번보다 한 학기라도 먼저 졸업시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학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는 의대가 정상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 최근 조사에서 휴학한 의대생 가운데 8.2%만 복학을 신청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힌 의대교육 종합대책 역시 다음 달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3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다는 정부의 공식 분석이 나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대형 산불의 주범인 양간지풍이 동해안에 불어올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역대 최악의 봄철 산불로 기록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경북 울진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며 피해 면적만 16,0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건조한 가운데 산맥을 넘은 강풍으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건데 서울 면적의 27%가 잿더미로 변하며 2000년 동해안 산불에 이어 역대 2위로 피해가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대형 산불이 올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메마른 날씨에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한 주 사이 산불 발생 건수가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남고 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며 대형 산불의 주범인 양간지풍이 더해져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양간지풍은 양양과 간성사에서 부는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영동과 동해안에서는 앞으로 이틀 정도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봄이 시작하는 3월에 산불 위험도가 더욱 커져 최근 10년 사이 최고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39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산불 발생 위험 수치입니다. 올해 봄은 건조한 날씨와 높은 기온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3월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최근 10년 중 올해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초봄에는 높은 기온과 강풍, 메마른 날씨가 겹치고 야외 활동에 따른 실화가 가세해 산불이 급증할 수 있다며 산림 주변 불씨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여야는 최근 서로를 향해 극좌, 극우라고 비난하며 치열한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중도층 민심 잡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중도보수 정당을 부각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실상은 보수를 사칭하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업 앞에선 친기업 보수 정치인 행세를 하지만 노동계를 만나면 반기업 극좌 정치인 본색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는 야당이 민주노총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말뿐인 우클릭 정책과 달리 이재명표 좌파 정책은 언제나 입법으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편향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문제에 최고세율 인하를 필수로 내걸고 행패를 부린다며 극소수의 기득권만 위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계엄 이후에는 내란 우두머리를 지키는 극우 정당이 돼버렸다면서 아예 당 이름까지 바꾸라고 맞받았습니다.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켜요. 내란 수계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 정당 맞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찬성하겠다는 뜻이냐 되물으며 권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이념 갈등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중도층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중전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때이른 이념 갈등의 촉발은 중도 보수론을 꺼내든 이재명 대표였지만 결국 한 번은 겪게 될 충돌이란 분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야가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지난주 국정협의회 때보다 의견 차이는 오히려 더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여야는 또 소득세 개편 문제나 지도부 간 이른바 끝장 토론 제안 등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협의회 사자회담 나흘 만에 열린 여야정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의는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3%가 마지노선이라는 여당과 최소 44%는 돼야 한다는 야당 입장은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44로 거꾸로 4%나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 44%를 받아들이고 국회 승인 조건을 달면 자동 조정 장치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실무협의에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져 입장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는 다른 구조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 간 상속세 등 쟁점 현안 공개 토론 여부를 놓고서도 설전해버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토론 제안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 경제 등 전 분야로 범위를 넓혀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격을 맞춰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3대3으로 맞붙자고 응수하며 공회전이 거듭됐습니다. 워낙에 조건 같은 거 많이 붙이고 겉으로 얘기한 거하고 속으로 또 생각들이 달라서 진위는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저를 콕 집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기에 이를 흔쾌히 수용했더니 이제 와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의 강행 처리는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연일 범여권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의 특검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건 자기가 아는 것만 4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 홍 시장 주장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엔 서울 강남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천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종로구 국회의원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 공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 사장 자리를 주려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겐 국민의힘 대표 시절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무관하다고 발뺌하지만 명 씨가 입을 열면 끝장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사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적 성격으로 누가 연루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이 몰려가고 짜여진 것과 다르게 사실은 다 다르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지자체장들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공상소설이라며 고소,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명 씨의 황금폰 사진과 육성을 추가 공개하며 여론전을 펴는 동시에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실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당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이렇게까지들 많이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서 이름만 바꾼 정략적 특검이 실현될 일은 없다고 자신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명태균 씨가 진위를 알 수 없는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는 건 자신에게 집중된 수사망을 어떻게든 분산시켜보려는 몸부림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특히 여권의 대선 잠룡들은 향후 선거 가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협력 가능성에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한 전 대표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나라와 당이 위기니 협력할 일이 있는진 서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주장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진보가 아닌 사이비 진보였다면서도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며 당이 지금 중도층 마음을 얻으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며 부동산 세금에는 가능한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나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느냐며 다주택자도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쟁점이 된 상속세법 개정에는 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패스트트랙 등 혜택이 가능하다는 미 상무부 장관의 언급에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세 부담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협상 물밑 작업에 나섭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 조율 작업을 거쳐 전날 밤에야 확정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민간 경제사절단의 면담 자리.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를 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10억 달러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혜택을 보려면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라는 뜻으로 읽히다 보니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여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다 아직 혜택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절단을 이끌고 러트닉 장관을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투자를 하려면 미국 측이 인센티브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적을 때 비용이 높은데 관세가 없는 것과 미국 내 생산해서요. 아니면 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으면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놓고 저울질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무역 수지 개선 카드로 관세 대상국 제외 협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의 규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미국은 그간 우리 국회가 논의 중인 소위 플랫폼법과 망사용료 부과 방안에 이중과금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플랫폼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란 입장이지만 미국 우선주의 칼날을 빼든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우리 측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애플이 미국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현지 시간 24일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4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번 투자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면서 연구 개발과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일자리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전쟁 3년을 맞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정상들이 연대를 밝히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빨라진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논의 속에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전 3년을 맞아 유럽연합, EU 수장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상과 캐나다 총리가 키이우에 집결했습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을 뺀 채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If Ukraine will be in EU and in NATO in closest years, of course it will help us very much. 비슷한 시각 튀르키예를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못 박아 사실상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Обязательным является и категорическое невступление Украины в НАТО. Об этом должна быть четкая железобетонна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EU와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EU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체적인 군사 지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동맹 관계 역시 거래로 바라보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It's clear that the statements coming from United States make us all worried. What is the state of play of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독일 새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기동민주당 대표는 유럽의 안보 체계를 재편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EU 내에서는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유럽은 이제 홀로 서기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경우 단기간에 국방력을 강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론이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마크롱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며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전화통화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미러 두 나라의 최근 접촉과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속 가능한 항구적 평화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이웃이자 진정한 친구라며 중러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러시아가 장기적 안목에서 내린 전략적 선택으로 임시 방편이 아니며 절대 외부 요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길었던 강추위가 풀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며 기온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2.3도로 심한 추위는 없고요. 낮이 되면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계절이 빠르게 봄을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메마른 날씨에 대기 건조함은 무척 심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입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 더 건조해지는 양간지풍이 불면서 영동 지역의 산불이 비상입니다. 대형 화재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영서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3도고요. 대전이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내륙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주 후반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3.1절 연휴에는 호남 지역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